안녕하세요. 방송 촬영이 있어서 방송 촬영 전에 조금 더 뽀샤시 하고 싶어서 지금 메이크업 스튜디오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7월 31일인데 바로 지난 7월 27일 제 손해사정사 시험이 2차 시험이 마쳐졌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저한테 주시는데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손해사정사 시험이 끝났는데 일단 7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8월이 되는데 발표까지가 거의 한 달 반 정도, 2달 정도 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상황에 맞게끔 어떤 걸 또 준비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합격하거나 떨어지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앞으로 또 진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경험한 내용, 그리고 봐왔던 내용들, 그리고 제가 많은 멘토링을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다 보니까 100% 맞진 않지만 100%도 틀리지도 않고요. 단순히 참고만 해서 누군가에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손해사정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준비해 주시는데, 정말 자기가 궁금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한번 모아서 좀 시리즈별로 좀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좌회전하세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50km. 이제 드디어 좀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해서 조금 샤방샤방해졌습니다. 아까 어쨌든 말씀드린 손해사정사 2차 시험이 끝나고 지금 나는 뭘 해야 되는가, 나의 상황에 맞게끔 어떤 조언을 제가 해드리고 싶냐, 이거에 대해서 상황별로 최대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시험 결과 나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어쨌든 우리가 뭔가 준비할 때는 항상 A 플랜, B 플랜, C 플랜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회사도 보험회사가 있고 아니면 다른 업종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좀 나이대가 있어서 이쪽 일을 진입하려는 분들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끔 제가 좀 나눠서 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7월 26일 날 손해사정사 2차 시험 끝나고 벌써 일주일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제 시험 전에 시험 끝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좀 도움을 드리는 조언의 영상을 좀 찍어보고자 준비했는데, 계속 미루다 보니까 벌써 시험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고 자꾸 뭔가 제가 더 준비해서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루게 되고, 그냥 시간이 가다 보니까 제가 좀 준비는 예쁘게 못했지만 들으셨을 때 도움이 되게끔 좀 영상을 준비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날짜는 8월 3일이고 제가 영상을 편집해서 업로드하는 시간 날짜는 정확하게 언제일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빨리 올려서 도움이 되게끔 하고 싶습니다. 먼저 손해사정사 시험 보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2차 시험 치고 저도 그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게 시험 공부했던 그런 힘들었던 게 있어서 날씨도 덥고 지쳤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다 여러분 다 쉬셨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내가 내 상황에 맞게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차근차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이 7월 말이었다 보니까 손해사정사 2차 발표는 9월 26일 금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는 9월 25일 목요일 날 저녁 6시에 개발원에 공지가 보통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거의 2달이란 시간이 발표까지 남았기 때문에 상당한 긴 시간이 여러분들께 있어요. 그래서 2달 동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제 그때까지 뭘 해야 되는지 내 상황에 맞게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9월 26일 발표 전까지, 그리고 발표 후에 내가 뭘 어떻게 하냐 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일단 발표 전까지는 내가 아직 합격 여부를 모르다 보니 합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다기보다는 내가 1차 시험을 준비했고 1차 자격
1차 합격을 했고 2차 공부를 했고 어떻게든 내년에도 혹시라도 떨어지게 되더라도 내년에 합격할 생각으로 뭔가 취업에 직장을 구하는 데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나이대별로 말씀드릴게요. 완전 신입 아니면 이직을 꿈꾸는 완전 사회초년생 분들 대상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이나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보통 대학교 4학년 분들, 그리고 현재 회사를 다니고 계시지만 이제 좀 사회 1, 2년 차 초년생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합격 여부를 모르다 보니 발표 날 때까지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이 정말 많습니다. 두 가지 방면으로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하나는 지금 가장 많은 것을 알 때 공부했던 건 휘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격증, 나한테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또 준비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보험 관련된 자격증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보험 조사 분석사, 그리고 뭐 보험 심사역, 생명보험 언더라이팅 시험이 있는데요. 일단 보험 조사 분석사는 7월 초에 시험이 벌써 있었고 1년에 한 번밖에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당장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보험 심사역은 9월 13일 날 시험 일정이 있습니다. 다만 그 시험 신청이 8월 12일부터 21일까지라서 다음 주 영상이 나온 거의 직후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공부를 많이 했을 때 이것도 따놨으면 좋겠고요. 생명보험 CKLU, 생명보험 언더라이팅 자격증이 있고요. 손해보험도 언더라이팅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 요거는 수강료가 비싸고 조금 응시료 자체가 비싸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진 않고요. 생명보험 CKLU까지만, AKLU까지는 따실 필요는 저는 딱히 없다고 생각하고요. CKLU까지 하시되 이거는 이제 시험 응시 날짜가 11월 8일입니다. 그래서 신청은 9월 1일부터 22일까지 3주간의 기간이 있고요. 요거 난이도로 따지자고 하면 CKLU가 저는 가장 쉬웠고요. 보험 심사역은 제가 떨어지고 결국 따지 못했는데 분량이 꽤나 많기 때문에 좀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 시간에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다른 자격증을 따셔가지고 더 나의 스펙을 업그레이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손해사정사 자격증 하나만 있어도 사실상 취업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만 내가 합격 여부를 아직 100% 확신할 수 없다 보니 시간이 좀 있으실 때 준비를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취업준비생분들은 지금 시험 발표 날 때까지 단순히 자격증 공부하고 발표 날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지금부터 인적성 검사, 그리고 자소서 같은 거,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SAT라고 해가지고 SAT라고 해서 인적성 검사를 보게 돼 있고요. 정말로 회사 채용 규모가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반기에 어쨌든 공채가 시작되다 보니 공채가 가장 빠른 게 DB손해보험이 9월 전에, 그러니까 8월 달부터 공고를 뭔가 올려가지고 제일 빨리 시작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자소서를 쓰거나 인적성을 공부하거나 그러면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다른 손해사정사뿐만 아니라 다른 직군에 공채를 노리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 지금 당장 자기소개서 항목은 비슷합니다. 작년과 재작년과 또 바뀔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하시고요. 면접 준비 그리고 인적성 준비까지 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DB손해보험을 첫 스타트로 해서 다른 공채가 계속 11월, 12월, 내년 1월까지 열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보통은 원수사부터 시작해서 자회사 이렇게 되고 있고, 일단 수험생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회사에 지원을 해서 필사적으로 취업에 임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회사에 지원하실 때는 9월 26일 이후에 내가 자기소개서 상에는 2차 시험을 공부했다까지는 적을 수 있지만 아직 합격하신 건 아니다 보니까요. 아마 면접을 보거나 그럴 때는 9월 26일 합격 여부가 이미 갈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접 때
내가 합격했다고 하면 어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회초년생 분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직하시는 분들, 다른 직군에 있다가 손해사정사 시험을 따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과 은퇴하시고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분들께는 제가 또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인들이 보험회사를 위한 곳에 취업을 하시는지 아니면 소비자들을 위한 곳을 취업을 하시는지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회사의 취업은 원수사, 자회사, 서베이, 공제조합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법인 같이 있는데요. 일단은 나이가 있거나 전직하는 경우 공채는 사실상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 맞고, 내가 나이가 정말 많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이렇게 채용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자 하는 바가 내가 정말 나이가 많을수록 법인 서베이에서만 좀 받아줄 확률이 높고요. 자회사, 공제조합 같은 경우는 나이가 30대 중반부터는 남자의 경우 쉽지 않으실 거라고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머지 나이에 계신 분들은 물론 합격하시고 법인 서베이에서도 40대, 50대, 심지어는 60대 분들도 취업을 하시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손해사정사를 하신다고 하면요, 나이는 20대부터 60대, 70대까지 모든 분들이 가능하시다 보니 그런 점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전직하거나 은퇴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중에서는 지금 합격자 발표 때까지 그러면 다른 자격증을 공부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요, 이분들은 그냥 단순히 회사 취업을 스펙을 높여서 취업하는 게 보다 이 직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지원하는 곳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보험회사에 취업하는 분들은 보험회사가 만든 상품을 고객들한테 판매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위한 서비스를 할 직원을 채용하는 건데요. 나이가 어쨌든 독립손해사정사나 서베이의 경우는 앞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근데 독립손해사정사는 소비자를 위해서 일을 하고, 보험회사와는 어떻게 보면 척을 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대립하는 포지션을 본인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게 혼동돼서 얘기하면 이런 직무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없이 지원을 하신 분으로 인사 담당자는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원하시는 회사에 대해서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회사의 정보 같은 거는 있지만 내가 어떤 직무를 지원하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신체, 재물, 차량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신체 쪽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체에도 직무가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근직과 외근직이 있습니다. 내근직의 경우는 회사 서베이나 자회사, 원수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 심사라고 보면 됩니다. 서류가 들어오면 직접적으로 내가 고객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전산상에 나와 있는 서류를 검토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걸 보통 서면심사라고 지급심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외부에 가서 고객을 만난다고 하면 현장심사, 조사직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가 내 성향과 맞고 내가 하고자 했던 업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점이 힘들어서 다들 좀 어려워하고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셔서 이해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는 게, 손해사정사 공부를 하면서 나는 손해사정사 너무 좋아서 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손해사정사 직무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조차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그냥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사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자격증 공부라는 것은 돈이 몇만 원 드는 게 아니라 몇백만 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소중한 시간까지 소진하는 것인데, 정확하게 알아보고 내가 어떤 진로를 가질 수 있는지 꼭 이해하고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진로 탐색이나 직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사실상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영상이나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도 꽤나 있고, 그리고 네이버 손꿈사라는 카페에 보면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같이 내용을 공유해서 좀 하거나, 가장 좋은 것은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 멘토링을 받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주변에 없다라고 하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들 일을 하는 게 바쁘고요. 저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상담을 직접적으로 해드릴 수 없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가장 좋은 것은 주변의 인맥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말 시험 공부하시냐고 고생 많으셨고, 시험 발표 날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다른 스펙과 실제로 취업에 필요한 관문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외적으로 전직하거나 은퇴하신 분들이 손해사정사 직무에 진입을 하신다고 했을 때 정확한 직무 확인과 본인의 스펙이나 그런 상황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과 매칭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지 손해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손해사정사를 꿈꾸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돈을 누군가에게 맡긴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한테 맡기고 싶은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를 한 5년 동안 투자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다 우리가 맡길 수 있을까요? 보통 은행, 정기 예금에 맡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A라는 사람이 내가 투자 전문가인데 나한테 돈을 맡기면 분명히 돈을 더 불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은 그런 분들한테, 그런 분에게 투자를 할 수 있냐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예시를 들은 이유가, 우리가 독립손해사정사라는 업무는 상대방이, 그러니까 우리 고객, 의뢰인분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을 못 받게 되어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전문성이 전혀 없는 손해사정사 자격증만 있다고 전문성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고객이 내 돈을 못 받았는데 그러한 돈에 대한 책임감을 져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만나야 되는데, 그럼 과연 여러분께서 내가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꼭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께서도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냥 단순히 자격증만 따면 안 된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또 몰아서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향후에는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취업이나 이제 진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현재로선 제가 일체 상담을 못할 것 같고, 나중에는 뭐 네이버 이런 다른 서비스를 통해서 유료로 상담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걸로 크게 돈을 받거나 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신 손해사정사 시험이 자격증이라는 자격증이 상당히 가치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격증을 따고 나면 항상 제가 주변에 말씀드리는 것이, 자격증 따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업종에 진입을 하셨을 때 더 빨리 성장하고 더 훌륭하신 분이 되도록 저도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